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로 정해졌는데 그 주변을 둘러싸고 엄청나게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고 네. 네, 김정은의 방중도 그 안에서 이게 벌어진 하나의 일이다. 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중국이 그러면 초대를 했을 때 네. 왜 초대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서로 이익이 맞아서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가장 궁금했던 게 뭘까요? 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좀 주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또 북미 정상회담의 중재자, 네.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은 사실 굉장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 소외된 것은 우리 정부의 역할 때문에가 아니라 실제로 북한의 핵 개발 이후에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을 통제할 수 없는 국가, 네. 네, 이성을 잃은 국가라고, 불량 국가라고 중국 자체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탁월한 외교력으로 네. 이제 남북 관계가 급선회되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됨으로써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이러다가는 북한이 만약에 미국과 국가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수교를 하게 된다. 그리고 미국은 그 대가로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최고로 지금 악화된 북중 관계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국은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쪽 서쪽으로는 인도, 네. 뭐 남쪽으로는 뭐 베트남이 네네네. 있죠. 네네. 네. 또 서쪽으로는 타이완, 일본, 근데 북한까지도. 네. 근데 미국 관계가 좋아짐으로써 철저하게 고립이 될 수 있는 아주 외교적으로 굉장히 위기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네네. 또 네. 면이 있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미 예. 남방 정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이 남방 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은 중국을 고립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라는 미국의 확실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싫더라도 네. 관계 개선을 예전같이 말로는 혈맹 관계를 복원시키겠다. 근데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실제로 혈맹 관계가 복원이 됐다면 김정은이가 이번에 베이징 방문했을 때 만남이 그렇게 만나지를 않거든요. 김정은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을 만날 때는요. 네. 뭐 등소평과도 만났고 장저민이랑도 만났잖아요. 김정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둘이 그 사회주의의 지도자들끼리는 항상 이렇게 포옹을 합니다. 그 네. 뺨을 2.5, 그러니까 양쪽 뺨 한번 비비고 한쪽 뺨을 더 갖다 대는. 이런 게 그 사회주의의 전통적인 인사법이에요. 근데 김정은과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는 걸 보니까 네. 그냥 뭐 서방 지도자처럼 그냥 악수 정도 교환했다. 그것은 혈맹 관계로 복원되지 않았고 그 만남이 매우 낯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신뢰는 회복하지 못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달래기, 북한을 우호적인 세력으로 더 확보하겠다는 의지. 네. 또 김정은은 앞으로 남은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을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외교적인 전략을 더욱 유연하게 펼치겠다는 나름대로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수를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응하기 좋게. 그럼요. 네. 그 출구를 만드는 거죠, 출구. 네. 그 여쭤본 그 맥락은 정세현 장관께서 오늘 이제 낮에 강연을 하시다가 중국이 북한을 초청을 했다면 네. 그 이유는 뭘까라는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트럼프가 그렇게 김정은의 제안을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거쳐서 이렇게 연결된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어서 바로 정상회담에 응한 걸 보고서 네. 중국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 어떤 생각이? 도대체 북한이 남한을 통해서 어떤 제안을 했기에 그렇게 트럼프가 덥석 그걸 잡아 물었을 것이냐. 그래서 과연 그런 것도 시진핑으로서는 파악해야 되는. 네. 뭐 바로 다 털어놓지는 않겠지만 네, 네. 어떻게든 그 내용을 알아야 네. 본인들도 이후에 벌어질
그 협상 국면에서 본인들의 이익을 지킬 것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의 입장에서는 예전에 육자회담 할 때 중국이 의장국이었거든요. 아, 네, 중국이 의장국이니까 육자회담을 주도했던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네. 또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 미국 또 일본도 네. 북한을 바라보려면 무조건 중국의 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남북 직접 소통이 되니까 네. 중국이 점점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소홀해지고 또 중국이 북한한테 뭐 정석권 지금까지 했느냐. 굉장히 중국 자체도 북한을 홀대했거든요. 그것은 어떤 감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네. 지금까지 북한이 해왔던 모든 뭐 대외 전략이 뭐 정말 정상적인 국가는 동의해줄 수 없는 네. 대외 전략이었기 때문에 중국도 그것에 대한 불만과 좀 상한 마음을 표출해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 직전까지는 네. 북중 관계 60년 사이에서 가장 최악의 기간이었다 보시면 돼요. 실제로 중국의 외교관들을 제가 자주 만났잖아요. 네. 네. 이런 얘기를 해요. 북중 관계는 네. 역대 관계 속에서 약 3년, 그것이 이제 6.25 전쟁 기간, 네. 그 기간에는 혈맹 관계가 많았지만 그 관계 이후는 우리는 악연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외교부에 있는 중국 외교관. 매우 고위 공직자가 네. 그것을 뭐 개인적인 독대는 아니었지만 여러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얘기할 정도.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노를 표출해내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았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 역시도 중국을 외면할 수 있어요. 아, 북한이 중국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불러들이지 않고 그냥 이 체제로 갔으면 이미 북한과 중국의 외교적인 아주 악화된 그 관계 속에서 네. 북미 회담이 이루어졌다면 미국은 북미 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만 뭐 암시 내지 오히려 약속을 했다라면 미국에서도 굉장한 경제적인 지원과 국제사회 속에서의 제재를 풀어준다는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과 경제적인 지원이 있다라면 네. 미국과 뭐 어떤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수 있었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북한의 네. 모든 뭐 대외 전략은 미국이 주도해 나갈 수 있거든요. 아, 그럼 진짜 확 판이 이게 뒤집어져 버리는.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재단이 네. 북한에다가 트럼프 호텔을 만들고 대동강변에. 네, 대동강변에 또 경제적인 지원, 네. 국교 정상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만 포기한다면 북한을 친미화시키는 것도 대외 전략의 한 부분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친미 정권, 그러니까 뭐 친미는 아니래도 미국과의 우호 관계가 좋아만 진다라면 북한은 언제든지 중국을 버릴 수 있다. 아. 네. 이 카드가 중국에게는 가장 최악의 카드인 거죠. 그때 북한은 당당한 거죠. 너희가 우리 어려웠을 때 너희가 유엔 그렇죠. 안보리 제재 때 너희도 같이 미국과 동참한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양국 간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네.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중국은 중국의 입장에서 이런 모양새를 안 갖춰주면 그러니까 소외가 되고, 네. 북한은 앞으로의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중국을 개입시킴으로써 더 많은 외교적인 카드를 구사할 수 있는 아주 북한에서도 필요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 북중 정상끼리 만날 수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그 그러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놓고 많은 남한과 미국과 중국과 이렇게 북한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많은 나라, 일본까지 뭐 지금 못 따라가서 안달이지만 뭐 똥줄이 타는 것 일본 같아요. 패싱이죠. 네, 일본 이제 거기는 안 끼워줘도 돼요, 사실. 끼워주면 더 복잡해져. 특히나 저희 서당캐가 네. 그닥 별로 안 좋아하는 예. 또 유난히 우리 서당캐는 예. 반일 방송.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지 며칠 사이에 얼마 네, 사이에 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악명 높은 뭐 이렇게 위험 요소 이런 식으로만 이제 보이다가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 지정학적 위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나 뭐 경제적 이런 지하 자원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도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를 이렇게 좋게 만드는 우선적으로 해서 먼저 선점해야 되는 마치 경쟁을 하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받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새 뭐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CNN, BBC, 뭐 미주, 유럽 전 세계의 가장 탑 뉴스가 김정은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은 몸값은 최대한 불려놓고 또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 네. 아마 김정은이 서방의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첫 번째 등장하는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것을 뺏어간 거죠. 뺏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리설주가 동행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를 만천하에 이제 알린 계기가 베이징 시진핑 국가주석에서 나왔는데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첩보가 입수가 돼서 매체에서 네. 북한의 고위 공직자 한 명이 고위 공직자가 베이징에 입국한 것 같다라는 이제 기사가 처음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언론인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리설주가 아니라 김여정 정도가 갈 수 김여정. 있었겠다. 우리 했던 말듯이. 네, 김여정 정도가 어차피 외교적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도 방문을 했고 또 베이징을 방문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했는데 그 기차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네네. 네, 비행기가 아니라 저는 그때 이제 제 감각적으로 이거는 100% 김정은이겠구나.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아니면 그 기차가 운행을 할 수가 없죠. 김여정급 갖고는 그 기차가 운행할 수가 그렇습니다. 없죠. 네. 그 뉴스에 보도에 나왔던 게 김정일 그 위원장이라고 하나요? 네, 전 위원장. 전 네, 위원장이 타고 다니던 기차가 001인가? 네, 이건 001회죠. 이번이 002. 예, 002인데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보도가 나오고 그 기차가 이제 또 방송에서 나왔어요. 그때 네. 저는 이제 감각적으로 저거는 김정은, 김여정이 함께 올 수 있으나 김여정이가 단독으로 저 기차를 타고 올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워낙 보안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 부인인 리설주. 리설주. 네. 리설주는 동행 안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리설주를 동행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를 전 세계에 이제 네, 알린다는 건데 저는 너무 보안을 철저히 해서 아마 김정은과 황룡의 정도 네. 그 정도는 탑승할 수 있었지만 리설주는 동행하지 않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아마 중국에서 배려한 것은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고 김정은이가 이제 1박 묵고 네네. 귀국해서 그 기차가 북한에 진입했을 당시 그때쯤 아마 이제 그 자료 화면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설주가 공개된 거죠. 좀 부닥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이번에도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기차가 네. 002 기차가 네. 뭐 999도 아니고 002 기차가 북으로 다시 들어갔을 즈음에서 보도 통제를 풀었죠. 푸는데 왜 그러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경호의 문제겠죠. 네. 경호의 문제. 만에 하나라도 뭐 테러든지 뭐 신변에 위협적인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뭐 중국의 입장이나 북한의 입장에서 큰일 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일과 김정은 자체는 이제 외국 순방할 때 네.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안 속에서 깜짝 출연하고 또 사라지고 뭐 이런 약간 게릴라 식의 외국 순방을 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공개된 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북한만 그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네. 전에 사회주의 국가 여럿이었을 때는 다 그랬죠. 그 방식을 이제 네. 북한만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궁금했어요. 네. 그 지금 굉장히 복잡해진 게 뭐 오늘부터 매체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네. 그
김정은과 시진핑 국가 정상회담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네. 네. 이게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뭐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이제 신문 보도를 통해서 접한 거지만 일단은 리비아식 핵 그 폐기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괄 타결.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핵 문제를 핵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데 지금 김정은이 시진핑에게는 그랬다는 거잖아요. 점진적으로 핵을 폐기하겠다.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간 끌기로 보는 거고 아마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우리 야당 일부 야당에서는 같은 시각으로 또 공격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이미 기사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대응할 거예요. 이번에 새로 임명된 존 볼턴, 예. 네,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네. 거기서 벌써 반응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5월 정상회담, 그 북미 정상회담 때 이제 물밑 접촉을 통해서 일괄 타결이 없으면 만날 의미가 없다. 또 미국에서 그런 주장을 펼칠 수가 있어요. 네. 그 지난번 그 정세현 장관이 출연하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이제 일부를 인용하자면 미국이 핵을 다루는 여태까지 두 가지 크게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리비아식으로 네. 먼저 해주겠다 했는데 네. 그때는 다 죽여버렸죠. 결국은 가다피가 처참하게 예, 가다피도 죽었잖아요. 그렇고 후세인도 그렇고 네. 이렇게 다 그렇게 됐고. 근데 두 번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우크라이나 방식인데 우크라이나 방식, 네. 그때는 이제 미사일을 돈 주고 샀다. 네, 네, 근데 네. 돈은 미국은 안 내고 결국은 유럽이 돈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신 게 네, 네.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네.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떤 방식일 거냐. 이 첫 번째 방식은 이제 그거 싫다는 표시를 한 거죠. 지금 네. 보도가 나오는 게. 뭐 근데 익히 예상되던 바고 두 번째 방식. 우크라이나 방식대로 핵 미사일 한 발당 얼마씩 이제 가격을 쳐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제3의 방법이 있느냐 하는 건데 우리 의원님은 어떤 식으로 갈 거라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신뢰 문제죠. 뭐 어떤 방식이든 미국에서 나쁜 의도로 북한을 핵을 폐기시키고 만약에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킨다면 뭐 그거는 뭐 말이 중요하고 약속이 중요한 건 아닌데 신뢰 문제라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신뢰 문제인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이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서 굉장히 복잡한 네. 또 이제 외교 전쟁이 이제 외교전이 펼쳐지게 됐는데 네. 우선은 중국의 입장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점진적 핵 폐기를 동의해줄 가능성이 높다. 네, 동의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지 이제 본인의 롤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리고 쌍중단의 이야기를 계속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네. 다시 말해서 점진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과정 속에서는 한미 군사 훈련도 하지 말아달라는 또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입장은 자기들의 점진적 핵 폐기에 대한 뭐 프로세스를 얘기할 때 네. 뒤에서 중국이 또 받쳐주죠. 받쳐주니까 거기에 대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더욱 이제 더 책임감이 더 커지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4월, 5월은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었는데 이제 중국이 다시 좀 개입되면서 네. 조금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중국을 좀 더 설득해야 되겠죠. 네. 더 설득하고 중국도 한반도의 핵 폐기에 대해서는 뭐 100% 동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 중국이 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약간 냉전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가 처해져 있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괴롭죠, 저희의 입장에서는. 근데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북한 뒤에서 또 미국과의 외교전을 펼칠 것이 가장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네. 중국과 미국은 북한, 남한도 뭐 그렇지만 결국은 소위 말하는 G2.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중국의 모든 전략, 큰 그림은 네. 미국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네. 미국의 큰 그림 또한 그렇죠. 남북한 넘어서 그 뒤에 중국을 항상 그렇죠. 던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그 외교전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70년대에는 미소라고 보면 이제 미중이잖아요. 네. 아까 언급한 것처럼
미국이 이제 무역에 대한 제재를 중국에 가하고 중국이 거기서 굽하지 않고 네. 무역 전쟁에 대해서 본인들도 지금 각오하고 있는 입장인데 네.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한반도 문제를 갖고 이제 양국의 그 패권 외교전이 또 우리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정부가 외교적으로 정말 잘하거든요. 역대 정권으로 봤을 때 가장 노련하고 진정성 갖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욱 부지런한 외교를 통해서 미국, 중국 설득해 나가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철없이 네. 이 좋은 일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의원님께서 꼭 그렇지 않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렇게 시작된 지금 대화인데 쭉 말씀을 듣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평화, 우리 남북의 통일이랄까, 남북의 평화라는 게 그 절벽에 이렇게 있는 바위 틈새에 바위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네. 그 틈새에서 이렇게 꼬불랑꼬불랑 힘들게 올라오는 소나무 같은 네. 꽃한송이 같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한 힘들이 이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서 꿈틀거리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그런 역사가 5천 년 됐어요. 네. 우리는 계속 전진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우리 국민들과 우리 정부의 저력은 5천 년 역사 속에서 강국 틈바구니 속에서 계속 전진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우리 한반도에서 패권 전쟁을 일으킨다 해도 우리는 분명히 살아남을 것이고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간다. 이것은 또 저는 확신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또 우리 MC 김용호 의원님의 정치를 하시는 네. 중요한 그 네. 무언가가 아니십니까? 네. 하여튼 진령과 예. 인동초 같이 밟아도 네. 우리 살아나는 우리의 어떤 생명력. 이게 우리 한국인의 혼입니다. 사실. 네. 지금 오늘 말씀 주제로 삼은 이 김정은과 시진핑의 만남 자체도 중요해서 저희가 또 이번 주에 아마 오늘 저녁이죠. 정혜구 성공회대 교수님을 네. 모시고 개헌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다 보니까 네. 이 중요한 주제를 네. 본 방송에서는 다루기가 좀 그렇고 네. 또 의원님이 제가 좀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김용호 의원님께서 남북 관계 특히 이 중국 관련해서는 네. 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네. 계신 분이시라 말씀을 청해 듣고 싶은데 아이고. 네. 이 서당키에서는 사회를 보시느라고 네. 할 제 얘기 잘 기회가 못하죠. 없어요. 제 이야기 잘 예,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달려라 서당키 언더그라운드에서 네. 나와서 좋습니다.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제 그 시진핑과 김정은의 만남이 긍정적으로나 혹시 부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이 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도 김정은이가 북핵 문제를 일단은 일괄 타결하고 그리고 우리의 조치, 선 외교 관계의 강화 네. 이것을 우리 국민들도 원하는 거잖아요. 네. 북핵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빨리 없애는 것이 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네. 남북 관계인데 이 문제만큼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4월 27일 날 네. 김정은에게 체제 보장과 핵 폐기에 대해서 분명히 강력하게 요청할 겁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네. 그 남북 평화의 어떤 네. 그런 그러니까 일괄 타결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네네. 진정성을 갖고 체제 안정이나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전제로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당신들의 김정은 체제를 우리가 보장해주겠다. 이런 진정성만 통한다라면 정말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생각지도 못하게 핵 폐기에 대해서 일괄 타결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김정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의 어떤 태도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네. 그러면 점진적인 핵 폐기를 주장할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이 그 뒤에서 네. 그것을 지지하고 주장한다라면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복잡해질 것이고 중국이 우리 문재인 정부와 함께 더 진정성을 갖고 북한을 달래고 북한에 대한 어떤 체제 안정에 지원을 약속하고 또 이게 이제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이
일관된 의견으로 북한을 잘 설득해내면 기대 이상의 좋은 소식도 들을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강조되어 온 것 중에 하나가 이 한미 공조가 그 가장 핵심이다. 많이 강조가 되어 왔는데. 즉 한미 공조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중국이 저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의원님께서 지금 강조하신 사실 직접 강조하고 계신 내용은 중국과 우리와의 어떤 그런 관계, 그 지속적인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 그만큼이나 한미 공조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좋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중국 외교부나 공직자들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높다. 네. 근데 우리 한미 공조 강화를 통해서 미국이 또 지금 우리 한반도에 깊게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믿어도 또 이 미국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까칠하게 나오잖아요, 중국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문제를 중국은 하나의 패권으로, 주도권으로, 네. 또 미국에게 어떻게 보면 대항하는 어떤 외교적인 카드로 이것을 잘못 판단한다면 김정은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만남이 더욱 복잡하게 이게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제가 좀 우려의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게 오늘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얼마간은 이 큰 협상의 과정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저희 달려라 서당께서도 김용호 의원님을 모시고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이 큰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저 의원님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그런 역할을 잘 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의 역할이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작더라도 부지런하게 하겠습니다. 작지만 부지런하게. 네, 작아도 부지런하게. 작지만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작더라도 빠르게. 네, 작더라도 빠르게 움직일 거고요. 네. 하여튼 그 평화라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평화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인내심을 갖고 또 한민족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북한이 변화되고 또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 문재인 정부를 신뢰해주면서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운전자 아니면 중재자 아니면 타협가로서 역할을 하는 날까지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국민들이 지지해 주지 않고 야당이 왜냐하면 야당이 지금 계속 발목을 잡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지금부터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왔겠냐는 거예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야당이 얼마나 발목을 잡았어요. 김영철 방한할 때도 다리에 막 두루두고 막 그랬죠. 정말 뭐 방송 표현하지만 정말 개판 쳤잖아요. 개판. 저쪽이 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도 개판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 줌으로써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가 일관적으로 평화 전략을 지금 짜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천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변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처럼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지지해 준다면 일관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의 개선 꼭 해낼 수 있죠. 문재인 정부 응원해 주십시오. 김정은이 서방의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첫 번째 등장하는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것을 뺏어간 거죠. 뺏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리설주가 동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를 만천하에 이제 알린 계기가 베이징 시진핑 국가주석에서 나왔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첩보가 입수가 돼서 매체에서 북한의 고위 공직자 한 명이 고위 공직자가 베이징에 입국한 것 같다라는 이제 기사가 처음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언론인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리설주가 아니라 김여정 정도가 갈 수 있었겠다. 김여정 정도가 어차피 외교적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도 방문을 했고 또 베이징을 방문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했는데 그 기차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아니라 저는 그때 이제 제 감각적으로 이거는 100% 김정은이겠구나.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아니면 그 기차가 운행을 할 수가 없죠. 김여정급 갖고는 그 기차가 운행할 수가 없죠. 그 뉴스에 보도에 나왔던 게 김정일
그 위원장이라고 하나? 네, 전 위원장. 전 네, 위원장이 타고 다니던 기차가 001인가? 네, 이건 001회죠. 이번이 002. 예, 002인데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보도가 나오고 그 기차가 이제 또 방송에서 나왔어요. 그때 네. 저는 내 감각적으로 아 저거는 김정은, 김여정이 함께 올 수 있으나 김여정이가 단독으로 저 기차를 타고 올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워낙 보안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 부인인 리설치. 리설주. 네. 리설주는 동행 안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리설주를 동행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를 전 세계에 이제 네, 알린다는 건데 저는 너무 보안을 철저히 해서 아마 김정은과 황룡해 정도 네. 그 정도는 탑승할 수 있었지만 리설주는 동행하지 않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아마 중국에서 배려한 것은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고 김정은이가 이제 1박 묵고 네네. 귀국해서 그 기차가 북한에 진입했을 당시 그때쯤 아마 이제 그 자료 화면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설주가 공개된 거죠. 좀 부닥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이번에 좀 전에 북한을 친미화시키는 것도 대외 전략의 한 부분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약에 북한이 친미 정권, 그러니까 뭐 친미는 아니래도 미국과의 우호 관계가 좋아만 진다라면 북한은 언제든지 중국을 버릴 수 있다. 네. 이 카드가 중국에게는 가장 최악의 카드인 거죠. 그때 북한은 당당한 거죠. 너희가 우리 어려웠을 때 너희가 유엔 그렇죠. 안보리 제재 때 너희도 같이 동참하고 미국과 동참한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양국 간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네.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중국은 중국의 입장에서 이런 모양새를 안 갖춰주면 그러니까 소외가 되고, 네. 북한은 앞으로의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중국을 개입시킴으로써 더 많은 외교적인 카드를 구사할 수 있는 아주 북한에서도 필요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 북중 정상끼리 만날 수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놓고 많은 남한과 미국과 중국과 이렇게 북한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많은 나라, 일본까지 뭐 지금 못 따라가서 안달이지만 뭐 똥줄이 타는 것 같아요. 일본 패싱이죠. 네, 일본 이제 거기는 안 끼워줘도 돼요. 사실. 끼워주면 더 복잡해져. 특히나 저희 서당캐가 그닥 별로 안 좋아하는 유독 유난히 우리 서당캐는 반일 방송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지 며칠 사이에 얼마 사이에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악명 높은 뭐 이렇게 위험 요소 이런 식으로만 이제 보이다가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 지정학적 위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나 뭐 경제적 이런 지하 자원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도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를 이렇게 좋게 만드는 우선적으로 해서 먼저 선점해야 되는 마치 경쟁을 하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받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새 뭐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CNN, BBC, 뭐 미주, 유럽 전 세계의 가장 탑 뉴스가 김정은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은 몸값은 최대한 불려놓고 또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 아마 만남이 그렇게 만나지를 않거든요. 김정은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을 만날 때는요. 뭐 등소평과도 만났고 양저민이랑도 만났잖아요. 김정은. 그럼 둘이 그 사회주의의 지도자들끼리는 항상 이렇게 포옹을 합니다. 뺨을 2.5, 그러니까 양쪽 뺨 한번 비비고 한쪽 뺨을 더 갖다 대는 이런 게 그 사회주의의 전통적인 인사법이에요. 근데 김정은과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는 걸 보니까 그냥 뭐 서방 지도자처럼 그냥 악수 정도 교환했다. 그것은 혈맹 관계로 복원되지 않았고 그 만남이 매우 낯설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신뢰는 회복하지 못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달래기,
북한을 우호적인 세력으로 더 확보하겠다는 의지. 네. 또 김정은은 앞으로 남은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을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외교적인 전략을 더욱 유연하게 펼치겠다는 나름대로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수를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응하기 좋게. 그럼요. 네. 그 출구를 만드는 거죠, 출구. 네. 그 먼저 본 그 맥락은 정세현 장관께서 오늘 이제 낮에 강연을 하시다가 중국이 북한을 초청을 했다면 네. 그 이유는 뭘까라는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트럼프가 그렇게 김정은의 제안을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거쳐서 이렇게 연결된 그 제안을 덥석 받아들어서 바로 정상회담에 응한 걸 보고서 네. 중국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 어떤 생각이? 도대체 북한이 남한을 통해서 어떤 제안을 했기에 그렇게 트럼프가 덥석 그걸 잡아 물었을 것이냐. 그래서 과연 그런 것도 시진핑으로서는 파악해야 되는 네. 뭐 바로 다 털어놓지는 않겠지만 네, 네. 어떻게든 그 내용을 알아야 네. 본인들도 이후에 벌어질 그 협상 국면에서 본인들의 이익을 지킬 것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의 입장에서는 예전에 육자회담 할 때 중국이 의장국이었거든요. 네, 중국이 의장국이니까 육자회담을 주도했던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네. 또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 미국 또 일본도 네. 북한을 바라보려면 무조건 중국의 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남북 직접 소통이 되니까 네. 중국이 점점 이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로 정해졌는데 그 주변을 둘러싸고 엄청나게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그럼요. 있고 네. 네, 김정은의 방중도 그 안에서 이게 벌어진 하나의 일이다. 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중국이 그러면 초대를 했을 때 왜 네. 초대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서로 이익이 맞아서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가장 궁금했던 게 뭘까요? 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또 북미 정상회담의 중재자 네.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은 사실 굉장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 소외된 것은 우리 정부의 역할 때문에가 아니라 실제로 북한의 핵 개발 이후에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을 통제할 수 없는 국가, 네. 네, 이성을 잃은 국가라고 불량 국가라고 중국 자체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탁월한 외교력으로 네. 이제 남북 관계가 급선회되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됨으로써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이러다가는 북한이 만약에 미국과 국가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수교를 하게 된다. 그리고 미국은 그 대가로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최고로 지금 악화된 북중 관계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국은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쪽 서쪽으로는 인도, 네. 뭐 남쪽으로는 뭐 베트남이 네네네. 있죠. 네네. 네. 또 서쪽으로는 타이완, 일본, 이제 북한까지도 네. 이제 미국 관계가 좋아짐으로써 철저하게 고립이 될 수 있는 아주 외교적으로 굉장히 위기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네네. 또 네. 면이 있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미 네. 남방 정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이 남방 정책의 주요 핵심 내용은 중국을 고립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국을 이제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라는 미국의 확실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싫더라도 네. 관계 개선을 예전같이 말로는 혈맹 관계를 복원시키겠다. 근데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실제로 혈맹 관계가 복원이 됐다면 김정은이가 이번에 베이징 방문했을 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소홀해지고 또 중국이 북한한테 뭐 정석 거침까지 했느냐. 굉장히 중국 자체도 북한을 홀대했거든요.
그것은 어떤 감정적인 이유가 아니라 네. 지금까지 북한이 해왔던 모든 뭐 대외 전략이 뭐 정말 정상적인 국가는 동의해줄 수 없는 네. 대외 전략이기 때문에 중국도 그것에 대한 불만과 좀 상한 마음을 표출해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 직전까지는 네. 북중 관계 60년 사이에서 가장 최악의 기간이었다 보시면 돼요. 실제로 중국의 외교관들을 제가 자주 만났잖아요. 네네. 이런 얘기를 해요. 북중 관계는 네. 역대 관계 속에서 약 3년, 그것이 이제 6.25 전쟁 기간, 네. 그 기간에는 혈맹 관계가 많았지만 그 관계 이후는 우리는 악연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외교부에 있는 중국 외교관. 매우 고위 공직자가 네. 그것을 뭐 개인적인 독대는 아니었지만 여러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얘기할 정도.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노를 표출해내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았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 역시도 중국을 외면할 수 있어요. 아, 북한이 중국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불러들이지 않고 그냥 이 체제로 갔으면 이미 북한과 중국의 외교적인 아주 악화된 그 관계 속에서 네. 북미 회담이 이루어졌다면 미국은 북미 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만 뭐 암시 내지 오히려 약속을 했다라면 미국에서도 굉장한 경제적인 지원과 국제사회 속에서의 제재를 풀어준다는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과 경제적인 지원이 있다라면 네. 미국과 뭐 어떤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수 있었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북한의 네. 모든 뭐 대외 전략은 미국이 주도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럼 진짜 확 판이 이게 뒤집어져 버리는.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재단이 네. 북한에다가 트럼프 호텔을 만들고 대동강변에. 네네 대동강변에 또 경제적인 지원, 네. 국교 정상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만 포기한다면